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야 이거 전신 마취까지 하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수술 아니냐. 턱 교정 파트는 완전히 저희 전문 영역이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증은 너무 환자마다 다릅니다. 일반만한 소리를 수면 당일과 수술 그 다음날까지는 호흡이 확실히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치과왕 채널이 좀 새로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코너 치과왕 초대석의 첫 포문을 여는 날입니다. 제가 그동안 드릴 수 없었던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정보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시간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턱교정수술센터 윤성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윤성민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구강암면외과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분으로 지금 좀 정평이 나 있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 수술센터의 윤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는 동기예요. 이 친구는 구강암면외과라고 턱 그리고 구강암 수술하거나 양악 수술하거나 이런 과가 있는데 이 과에 쭉 남아가지고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좁은 문을 뚫고 들어와서 교수가 돼 있고요. 제가 구강암면외과 전문이고요. 구강암면외과는 구강 입 파트랑 턱 파트랑 우리 얼굴 파트, 안면 파트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이랑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수술을 하는 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구강외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랑니 뽑으려면 구강외과 가야 된다. 맞아요. 네네네.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양악 수술도 성형외과가 그렇죠. 아니라 구강외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성형외과에 보면은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구강암면외과 의사분들이 많이 하셨고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학병원에서 당연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컬에 있는 구강암면외과 양악수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양악수술은 치과 구강암면외과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양악 수술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잘 알지만 환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 네. 그 양악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악이라는 말이 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악이라고 하면은 위턱, 아래턱 두 개의 턱을 수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턱이 너무 위아래 편차가 심하신 분들, 너무 턱이 많이 나왔거나 너무 들어갔거나 비대칭이 너무 심하거나 이렇게 턱의 위치가 올바르지 못한 분들의 그 턱의 위치를 옮겨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턱이 한쪽 턱은 정상이고 한쪽 턱만 비정상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편악 수술. 편악 수술도 가능하죠. 편악 수술도 가능한데 만약에 아래턱만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럼 아래턱을 이제 뒤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수술을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래턱 편악 수술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아래턱이 많이 나오신 분들이 위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위턱은 앞으로 꺼내주는 방향이고 아래턱은 뒤로 밀어주는 동시에 양악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편악 수술하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양악 수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걱턱이 있거나 아니면 턱이 아예 없는 무턱이거나 아니면 안면 비대칭이 있거나 이거 외에도 뭐 주걱턱이랑 긴 얼굴 때문에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들은 수술 쪽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선 양악 수술 자체가 교정 수술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있다고 알아야 돼요. 턱 교정이라는 게 뭐냐면 턱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을 때 턱을 교정해주는 턱 교정 수술 안에 이제 양악 수술도 있고 편악 수술도 있고 돌출입 수술도 있고 이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치아 부정교합을 해결해주기 위해 교정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치아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주걱턱이면 턱이 너무 긴데 위턱은 너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치아를 교정을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턱의 위치를 옮겨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 교정 치료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턱의 위치를 옮겨주는 턱 교정 수술 그 하위 카테고리에 양악 수술도 있고 편악 수술도 있고 돌출입 수술도 있고 안면 비대칭을 위한 수술도 있고 어떤 수술일 때 이렇게 접근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환자를 이제 진단을 할 때 교정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는 교정만으로는 전혀 안 되겠다. 결국에는 턱 교정 수술도 같이 필요하겠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 그 방향에 맞게끔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턱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교정과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교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분은 교정 치료만으로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교정 수술을 고려하고 교정 치료 계획을 짜면 되는데, 경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정만으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꼭 수술을 동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양이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교정과와 구강암면외과 의사가 같이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수술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네네. 치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네네. 그게 말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죠, 사실은. 기준이 있나요? 환자분들은 전혀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앞니의 각도라던가 웃었을 때 앞니가 보이는 정도라던가 턱 끝의 위치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직접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부종교합이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술 교정 치료가 해당이 되겠죠. 밥 먹으려고 했을 때 어금니 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오히려 밖으로 물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를 자연스럽게 다물었을 때 위에 이가 아래 앞니보다 더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앞니뿐만 아니고 어금니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반대로 물린다던가 아니면 딱 정모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안면 비대칭이 심하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 교정 치료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이게 그 정도로 컴플렉스는 아니야. 그러면 네네. 그대로 사셔도 되는 건데 당연하죠. 반대 교합이 너무 심해서 사실 식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거의 어금니끼리 안 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편한 게 없어. 네, 이런 맞아요. 분들도 진짜 많거든. 나는 저작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치료를 뭐 강권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환자분의 선택이죠. 그건 이제 환자분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앞니 앞니 각도도 매우 중요하고 앞니 각도가 대충 어떻게 되면 안 좋죠? 너무 나온 것도 안 좋고 너무 맞아요. 들어가도 안 좋죠. 맞아요. 그런 계획이 제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앞니 각도가 지금은 적절한데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발치 교정을 계획했다. 그럼 앞니가 더 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무 옥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치 교정을 사실을 하는 것 자체가 계획이 좀 맞지 않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환자분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파트에서는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판단을 잘 해주세요. 발치 교정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옥니처럼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교정을 했는데 뭔가 잘못 치료돼가지고 상처를 안고 좀 양악수술 하러 오시는 케이스들도 좀 방금 딱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양악수술하기가 까다롭죠. 턱뼈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거나 수술 교정 치료를 했어야 맞는 건데 환자분이 좀 수술 부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정 치료만으로도 어떻게 해보자 해서 발치 교정을 했어요. 윗니 각도가 옥니까지는 아니지만 좀 직각으로 섰어요. 이 상황에서 환자분이 그렇게 잘 교정은 끝났는데 물리는 건 맞췄으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수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뼈 위치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악수술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교정이 된 상태에서 양악수술하면 대개는 턱을 더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니 각도가 더 옥니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 계획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요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정 치료만으로 해서 교합을 맞춰놨는데 나중에 뒤늦게 수술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계획 잡기가 어려워요. 처음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발치 교정을 할지 말지 수술을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이 좀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 방향대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악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광대수술도 있고 윤곽수술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것도 다 하나요?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세트. 있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윤곽 3종 세트인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것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많이 여쭤보세요. 아까 말한 그 양악수술이나 편악수술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턱교정 수술과 윤곽수술을 혼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완전히 다른 수술이거든요. 턱교정 수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턱의 위치를 바꿔주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교합이 완전히 바뀌는 수술인 거죠. 그게 이제 턱교정 수술 파트고 윤곽수술은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턱뼈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광대의 폭을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 난 너무 돌출된 광대야. 광대 사이즈 좀 줄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 사각턱 부위가 너무 강한 사각턱이야. 여기를 좀 절제하고 싶다던가. 교합은 그대로지만 턱끝 위치만 조금 앞으로 뒤로 옮겨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윤곽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윤곽 3종 세트가 광대랑 그다음에 사각턱, 그다음에 턱끝 요거 세 개가 이제 보통 윤곽 3종 세트라고 많이 하시고요. 교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얼굴의 그 컨투어만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윤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턱 교정 수술 자체가 처음에 이제 부종교합을 치료해주기 위한 수술로 나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은 당연히 치료 목적이었죠. 아까 말했던 뭐 주걱턱 환자가 심한 분들은 저작을 못 하잖아요.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교정적으로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교정으로만은 커버가 안 되니까 결국엔 턱 교정 수술이 개발이 된 거고 그런 치료 목적으로 쭉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강암면외과에서 턱 교정 수술을 했던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 얼굴에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잖아요. 턱이 올바른 위치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용 목적에 그런 변화를 준다는 인식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00년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양악 수술하면 굉장히 많이 예뻐지더라 이런 인식이 확 퍼지면서 이게 미용 수술에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환자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수술 후에 나타나는 것과 이 간극이 크면은 네네네, 진짜 맞아요. 절망스럽잖아요. 이 네네. 교정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시뮬레이션 돌리고 네.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다 컴퓨터로 미리 가상 수술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뼈의 단계예요. 지금 환자분의 뼈 골격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뼈 골격을 이렇게 예쁘게 맞출 거야 라고 뼈를 가상 수술해봐요. 그러면 뼈는 수술했지만 연조직의 외형이 수술 후에 어떻게 달라질까를 예측하는 거는 지금으로는 완벽한 예측은 어려워요. 옆모습을 봤을 때 내가 윗턱이 이 정도 나오고 아래턱은 이렇게 들어가고 각도는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옆모습의 연조직은 어느 정도 지금은 예측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이제 3D로 봤을 때 이 얼굴 전체의 연조직 외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예측하는 건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술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 환자분은 뼈 위치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정도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술자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최대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한가? 진지하긴 해. 턱뼈의 볼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살처짐을 아예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걱턱 환자분들 턱뼈가 이제 길었잖아요. 턱뼈 일부를 잘라내고 턱뼈의 볼륨이 줄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술을 20살 때 받았다 치면 20년 동안 살아왔던 이제 피부가 있는데 피부에 여분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살처짐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 수술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살처짐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동량이 크면은 더 좀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양악을 하더라도 턱 끝의 위치로 봤을 때 한 7, 8mm만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15mm 이상 들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동량이 크면 아무래도 살처짐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살을 리프팅하는 방법도 사실 성형외과에서 하잖아요. 많이 하죠. 맞아요. 그걸 동시에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수술 직후에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리 수술을 빨리 해도 붓기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 붓기가 큰 붓기가 빠지는 데만 거의 한 달을 얘기해요. 수술하고 나서. 그다음에 작은 붓기까지 다 빠져서 얼굴 외형을 평가할 정도 되면 거의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 단계에선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 병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환자랑 보호자분이랑 같이 와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거 큰 수술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걱정하시고 하는 분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 이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에 대해 반대하시고. 근데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시고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어려우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근데 보호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거 하다가 혹시 잘못될까봐. 예전에 이런 사고 사례가 좀 사고 사례가 있었죠. 많이 있었죠. 아까 말했듯이 치료 목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들 예뻐지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원래의 양악 수술을 안 하시던 분들도 환자들이 막 오니까 양악 수술 해야겠다 하면서 막 파일을 막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양악 수술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 치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로 대학병원 뿐만 아니고 로컬에 있는 병원에서 양악수술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다 체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최근 5년 내에 사고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치료 목적으로 해야 양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수술이 없이는 교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 처음부터 교정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만약 환자분이 정말 이 부종겹을 해소하고 싶으면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를 해야 되고 이건 치료 목적이 맞다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교정도 시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주의예요.
예를 들어 뭐 부종교합에 대한 상담으로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치료 계획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은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치료 계획이 세워진다면 보통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요. 우선 수술하기 전에 교정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 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뭐 1년, 1년 반 이렇게 술전 교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술전 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하는 교정. 요새는 그거를 조금 더 짧게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2, 3개월만 교정하고 바로 수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교정을 안 하고 바로 수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수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술전 교정 기간을 대부분은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술전 교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 다시 저를 만나서 턱 교정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해드리고 수술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저랑 자주 봐요. 자주 보면서 수술이 예정대로 잘 됐는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 입은 잘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큰 문제가 없이 회복하고 있다 싶으면 제가 다시 교정과에 의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교정과에서 수술이 예정대로 잘 됐으니까 마무리 교정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드리면 마무리 교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단계를 따라요. 수술하기 전에 하는 술전 교정, 그 다음에 턱 교정 수술, 그 다음에 수술 후 마무리 교정, 이렇게 일반적으로 3단계를 따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앞에 있는 술전 교정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교정과 전문의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가 완전히 협진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의 수술 후에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턱뼈 모델을 둘 다 보여드리면서 어디를 절골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지를 다 설명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화된 수술이다, 안정적인 수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야 이거 전신마취까지 하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수술 아니냐.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고 전신마취를 깨우고 이런 것들을 다 마취과 교수님들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술이다, 안정적인 병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도 예전에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네네네. 봤던 게 이제 열고 연필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절골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원래? 수술이 정말 많이 정교해졌죠. 아까 제가 가상수술로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제 절골 라인이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뼈를 절골하겠다, 요 정도의 뼈는 삭제하겠다 라는 것까지 계획으로 다 짜고 들어가고 그거를 실제 환자분의 수술장에서 가이드를 해서 딱 표시를 해요. 수술 가이드까지 다 프린팅해서 만들죠, 요새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통증은 너무 환자마다 다릅니다. 케바케입니다. 일반만 하는 소리를 수면 당일과 수술 그 다음날까지는 호흡이 확실히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우리가 호흡을 생각하면 우리가 코로 숨 쉬잖아요. 근데 코로 이제 숨 쉬는데 들어가는 숨 구멍과 목 있잖아요. 기도 쪽? 요 숨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다 수술하면서 데미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위턱을 수술하면 위턱을 이렇게 절골하잖아요. 그다음에 박리를 할 때 코 점막이 박리가 많이 돼요. 그래서 거기가 쓰라려요. 숨구멍, 숨이 들어간 길 자체가. 저 안쪽으로? 그렇지. 그 너무 다음에 아플 것 같은데. 이 기도 부위는 전신마취한다고 또 우리가 삽관했거든요. 삽관하죠. 삽관했으면 거기를 또 이렇게 막아놔요. 뭐 지나가지 말라고. 기도 점막도 데미지를 입었고. 코 점막은 대놓고 데미지를 입었고 그러니까 이제 숨이 지나가는 그 점막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아파, 따가워. 그리고 점막도 부어있고 수술 전보다 숨쉬기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산소포화도 장비를 다 달아놓거든요. 산소포화도 100 다 나옵니다. 숨을 잘 쉬고 있다, 호흡 잘 하고 있다. 네. 그치만 통증과 불편감이 있다. 요게 이제 수술 첫날. 수술 첫날 뭐가 제일 아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숨 쉬는 불편감이 제일 크다. 기본적인 통증은 무통주사라고 하는 거를 다 달아드려요. 자가통증 조절 장치를 달고 나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통증 조절은 잘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무통주사의 진통제에서 해도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진한테 말하면 다른 종류의 진통제를 추가로 드려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통증은 좀 조절이 돼요. 근데 이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코 부어있고 여기 목 부어있으니까 숨 쉬는 게 여기 잘 안 들어오냐. 이제 그런데 불편감을 제일 많이 호소하고요. 식사는 못하는 거고. 식사는 저희가 주사기로. 수술하고 나면 턱을 아까 제가 위치를 옮겨주는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턱을 잘라서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켜준 다음에
그 올바른 위치에다가 플레이트 스크류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정해놨다고 해서 내가 딱딱한 거 씹으면 어떻게 안 되겠어요? 되죠.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정상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죠?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만? 우유 같은 거, 아. 단백질 주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사기를 통해서 먹게 해요. 입을 벌릴 수는 있지만 저작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의 삼키는 거지. 그런 식의 식사를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2주차가 됐을 때 그때 또 일주일 동안은 아주 부드러운 식사는 할 수 있게 해요. 아주 작은 숟가락을 입에 살짝 넣어서 살살살살 이러고 삼키는 거예요. 그게 2주차. 예를 들어 수술을 화요일날 한다고 생각하면 월요일날 입원을 해서 또 수술하기에 건강 이상이 없는지 또 확인하고 상담 한번 또 하고 그다음에 아까 수술 가이드라는 거 웨이퍼 한번 맞춰보고 최종 상담 끝나고 환자분 전신 상태 이상 없다? 그럼 예정대로 화요일날 수술을 해요. 화요일날 수술하겠으면 월요일날 입원하고 화요일날 수술하면 보통은 수, 목, 금요일날 퇴원해요. 근데 회복이 정말 빠른 분들은 목요일날 오후에 퇴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붓기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퇴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주사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집에서 그냥 알아서 그렇죠. 퇴원할 때 우리가 주사기도 챙겨드리고 어떤 거 먹으면 좋다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금요일날 퇴원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든가 또 저를 보게 됩니다. 매주 한 번씩은 꼭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된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이 다 달라요. 그걸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는지 환자분들은 이게 정상 회복 단계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환자분들 보시면서 환자분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하면서 혹시나 상처 벌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 교합은 예정대로 수술 교합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는지 아닌지 식사는 어떤 거 하시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몇 번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퇴원하고 나시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오시고 그때 이상 없으면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오시고 그때 이상 없으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오시면 보통 수술 후 4주 정도 되거든요. 4주 정도 됐을 때는 수술하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입이 잘 벌어져요. 막 입이 어느 정도 잘 벌어지시면 그때 되면 사실 통증도 거의 없고 식사도 거의 정상식에 가까운 걸 하십니다. 그때 되면은 수술이 안정적으로 잘 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교정 전문의 분께 수술이 예정대로 잘 됐으니 마무리 교정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마무리 교정이 들어가는 거죠. 성장이 완료됐으면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고등학생 1년 정도 되면 성장이 다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 수능 치고 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 가끔 수능 쳤는데도 아직도 난 키가 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조금은 한 번 더 보자 그래요. 지금 수능 끝나고 막 왔어. 그래서 저랑 상담을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요새도 키 커요 하면 작년에도 한 2cm 컸어요. 이러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요. 그때 봤을 때 턱 성장이 더 잘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술해가지고 예쁜 안모를 맞춰놨는데 맞추고 난 뒤에도 더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안모가 아닐 수도 있고 교합도 변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다 컸는지 잘 모르니까 키는 안 크는데 턱만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 사진 찍고 비교하는 거죠. 세팔로 사진이라고 굉장히 규격화된 사진이 있어요. 키가 크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오래 찍어놓고 1년 뒤에 다시 찍으면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1년 동안 뭐 0.5mm도 안 자랐어. 1mm도 안 자랐어.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신마취가 수면제 먹듯이 잤다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신마취가 들어가는 수술은 전신마취가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수면마취 뭐 조금 더 세게 하면 전신마취가 되는 거 완전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다른지 아주 좋은 또 질문입니다. 수면마취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국소 마취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링겔 같은 라인을 잡고 수면제를 유도하고 아니면은 근육주사로 수면제를 유도해서 자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어찌 보면 좀 선잠 같은 거죠. 얕은 잠을 잔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숨도 다 자기가 쉬잖아요. 그 정도의 수면 마취의 단계인 거고 전신 마취는 완전히 다르죠. 전신 마취는 일단 환자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질 않아요. 코를 통해서든 입을 통해서든 기도 삽관을 합니다. 그 관을 통해서 기도를 아예 확보를 해줘요. 그 다음에 기계가 대신 박자에 맞춰서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심장은 자기가 뛰고 있는 게 맞지만 숨은 기계가 대신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이 기도삭관을 좀 더 일찍 빼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그때가 좀 위험한 순간이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는 이제 마취과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마취과 교수님들이 턱교정 수술뿐만이 아니고 구강암 수술을 하신다던가 훨씬 더 몸 상태가 어려우신 분들까지도 다 바이탈을 직접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에 관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저는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네. 편하고 감사하죠. 마취과 교수님한테 그렇죠. 기대서 수술을 하는 거니까 저는. 또 하나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실의 단계인 것 같아요. 항상 상주하는 치과 의사가 최소 5명 이상이에요. 24시간 당직으로? 365일 내내. 네. 그리고 상주 간호사도 최소 2분 이상. 밤 새벽에도. 만약에 환자분들이 주간 동안에는 당연히 불편함 호소하면 지나가는 사람 많으니까 언제든지 자기의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내가 힘들어. 근데 저희는 주치 항상 상주하고 있고 응급 시스템이라는 게 잘 돼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되게 안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그럴 것 많거든요. 밤에 내가 불편하면 어떡해? 그게 좀 무섭지. 그때 이제 주치 있어?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망설인다는 얘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많이 있고 걱정이 많이 있고 하셔서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라도 좋으니까 양악수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구강외과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시고 불안감도 해소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 뒤로부터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준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악수술에 대한 이런 좀 막연했던 불안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외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흉부외과 하면은 흉부 쪽에 있는 수술을 담당하는 게 흉부외과인 거잖아요. 구강 아간면 외과라고 하면 구강 파트, 턱 파트, 턱뼈 파트, 그다음에 안면, 얼굴 파트, 두경부 쪽에 있는 수술을 하는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술 뭐 하냐? 당연히 궁금하시잖아요. 일단은 작은 수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랑니 발치,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술, 그거 말고도 낭종, 턱뼈에 낭종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뭐 작은 수술이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큰 수술로 가다 보면은 이제 턱뼈가 이제 사고 나시는 분들, 외상하시는 분들 턱뼈 부러지잖아요. 아래 턱뼈 부러진다던가, 턱관절 부위 부러진다던가, 위턱뼈 부러진다던가, 아니면 광대뼈 부러진다던가 이렇게 안면 부위 골절, 외상 파트 수술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턱관절 자체에 불편감이 있거나 수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들 턱관절 수술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턱교정 수술, 양악 수술, 편악 수술, 뭐 돌출입 수술, 안면 비대칭 수술 이런 거 같은 턱교정 수술 당연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암 수술, 위턱뼈, 아래턱뼈뿐만 아니고 혀나 잇몸 부위에도 구강암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구강암 수술을 또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두경부 파트에 있는 모든 수술 쪽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과다라고. 구강 건조증에 뭐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도 있죠.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구강외과나 구강내과에서 구강내과에서 보통 보존적 처치를 많이 하고요. 보존 처치를 하다가 이제 수술이 필요하면 같이 협진을 보고 있죠.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사셨으면. 물론입니다. 네네. 네, 구강외과 교수님들, 원장님들 진짜 미용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수술했을 때 저작으로도 완벽해야 되지만 미용적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고 세미나 주제도 굉장히 이런 쪽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냐. 처음에 환자분이랑 상담할 때 어떤 방향으로 수술이 됐으면 좋겠냐, 어떤 외형이 됐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하거든요. 교합을 잘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외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내야겠죠. 오늘 이렇게 구강외과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양악수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수 있는 그런 궁금증들 저는 사실 대부분의 궁금증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고 네.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어제부로 100명이었나? 와. 제 이제 유튜브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막 말을 하고 있으면 보호자분들이 막 노트에 막 적어요. 내용을 이제 안 까먹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지금 상담하는 말의 대부분이 영상으로 녹화를 해놨다. 이거 집에 가서 또 보시면 된다. 제 환자분들한테 말하는 내용을 제가 거의 그대로 영상화 시켜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한테 궁금하시면 그거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양악수술 관심 있는 분들 가서 또 보면 좋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치과왕 채널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도 또 양악수술이나 뭐 구강외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초대해가지고 네네 언제든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빈 교수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